평생 아들 하나만 보고 산 시어머니였습니다. 칠순 생일날 아들과 며느리는 말했죠. 처가 식구들과 스위스 여행을 가니 잠깐 들러 저녁만 먹겠다고요. 그날 밤 공항에서 웃고 있는 아들의 사진을 본 어머니는 마지막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선택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새벽 4시 반.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대구 서문시장의 공기는 아직 차가웠지만 제 가게 수인의 반찬에서 새어나오는 구수한 냄새는 그 찬기를 기분 좋게 밀어냈어요. 멸치 육수가 끓는 냄새, 고소한 참기름 냄새, 그리고 새벽 이슬과 흙냄새가 뒤섞인 채소 냄새까지. 이게 바로 제 인생의 냄새고 지난 40년간 단 하루도 제 곁을 떠난 적 없는 익숙한 향기였죠. 60하고도 9회를 살았으니 이제 쉴 때도 되지 않았냐. 고들하지만 저한테는 이 새벽 공기를 마시며 가게 셔터를 올리는 게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 같은 거예요. 덜커덩 하고 셔터가 올라가면 저 멀리서 두부가게 박 사장님이 손을 흔들어요. 아침에 일찍 나왔니껴. 오늘 장사도 대박 나이소. 그 정겨운 대구 사투리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죠. 사장님도에 오늘 두부 때깔 좋네. 이 시장 바닥이 그래요. 서로의 하루를 응원해주고 고된 삶을 다독여주는 그런 끈끈한 정이 아직 남아있는 곳. 칼국수집 아줌마는 새로 끓인 국물을 맛보라며 한 그릇 내어주고 저 건너편 납작만두 가게 총각은 갓 구운 만두를 간장 종지와 함께 쓱 밀어주기도 하죠. 서울 사는 우리 아들 지훈이는 이런 걸 보면 촌스럽다고 할라나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 사람 냄새 나는 풍경이 그 어떤 화려한 것보다 소중했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가게 한편에 자리를 잡고 앉아 무채를 썰다 보면 문득 제 거친 손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쭈글쭈글하고 손톱 밑에는 양념물이 들어 지워지지도 않죠. 이 손으로 우리 지훈이를 키웠어요. 남편은 지훈이가 5살 때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때부터 제 인생에는 오직 아들 하나만 남았죠. 낮에는 이 반찬 가게에서 허리 펼 틈 없이 일하고 밤에는 시장 근처 식당에 나가 설거지며 청소며 닥치는 대로 했어요. 하루 서너 시간 쪽잠을 자는 게 전부였지만 피곤한 줄도 몰랐네요. 제 고생이 우리 아들의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된다고 믿었으니까요. 어릴 적 지훈이는 참 착하고 속 깊은 아들이었어요. 늦은 밤 파김치가 되어 돌아온 제 어깨를 작은 손으로 주무르며 말했죠. 엄마,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꼭 호강시켜 줄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엄마로 만들어줄 거야. 그 말 한마디가 저한테는 보약이었고 버팀목이었어요. 그 약속을 지키려고 그랬는지 지훈이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떡하니 합격했죠. 그리고 졸업 후에는 모두가 선망하는 금융회사에 들어가 금융분석가라는 번듯한 직함도 얻었고요. 아들이 처음으로 넥타이를 메고 출근하던 날, 저는 가게 뒤편에서 아무도 모르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 자부심, 제 세상의 전부였으니까요. 모든 게 변하기 시작한 건 지훈이가 결혼을 하면서부터였어요. 며느리 유진이는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부잣집 딸이었죠. 아버지가 큰 개인병원 원장이라고 하더군요. 처음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뭔가 다른 공기를 느꼈어요. 그들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은 제 손이 아니라 제 삶 전체를 훑는 것 같았죠. 어머님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신다고요? 아이고, 참 힘드시겠어요. 그 말에는 위로가 아니라 성급기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다른 세상 사람을 보는 듯한 눈빛.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삶이 부끄럽다고 느꼈어요. 그 후로 서운한 일들은 하나씩 아주 차곡차곡 쌓여갔죠. 첫 명절에 아들 부부가 건넨 건 백화점 세일 코너에서 샀을 법한 스카프 하나였어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고마워서 목에 둘러보고 몇 번이나 고맙다고 했죠. 그런데 며칠 뒤 옆 가게 젊은 사장이 가르쳐줘서 가끔 들여다보는 며느리의 SNS에서 사진 한 장을 봤어요. 며느리가 자기 아버지 팔짱을 끼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장인어른의 손목에는 누가 봐도 고급스러운 스위스제 시계가 번쩍이고 있더군요. 사랑하는 아빠를 위한
서프라이즈 선물이라는 글과 함께요. 그 사진을 보고 나니 제 목에 둘린 스카프가 갑자기 싸늘하게 느껴졌어요. 서울에 있는 아들 집에 한번 가려면 일주일 전에는 꼭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스케줄을 확인해야 했어요. 유진이는 늘 바쁘다고 했죠. 하지만 SNS 속 아들 집에는 처가 식구들이 예고도 없이 찾아와 다 함께 저녁을 먹는 모습이 종종 올라왔어요. 그걸 볼 때면 마음 한구석이 아렸죠. 나는 정식으로 약속을 잡아야 하는 손님이고 그들은 언제든 편하게 드나드는 가족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마음이 허전했던 건 작년 추석이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부터 잡채, 각종 전까지 며칠 밤을 새워가며 제사 음식을 준비했죠. 아들 부부는 추석 당일 오전에야 겨우 얼굴을 비췄어요. 제사상을 앞에 두고 절을 올리는 그 짧은 순간에도 두 사람은 계속 손목시계를 확인하더군요. 그리고 제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저녁에 처가 쪽 가족 파티가 있어서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남기고 떠나는 아들 부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차마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텅 빈 집, 산더미처럼 남은 음식들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죠.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것 같았어요. 아들의 성공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는데 그 성공이 아들과 저 사이에 너무나도 멀고 아득한 강을 만들어 버렸다는 걸 그때 저는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저는 가게 한쪽에 있는 작은 쪽방으로 들어와 낡은 자물쇠가 달린 일기장을 꺼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부터 저의 유일한 말벗이 되어준 물건이죠. 삐걱이는 책상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그 텅 빈 마음에 대해 한자 한자 눌렀었어요. 이건 그냥 아들이 바빠서 생기는 서운함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근본적인 것이 우리 사이에서 부서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아들이 오른 세상의 높이만큼 저는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 성공의 대가가 저의 소외라면 저는 과연 무엇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걸까요? 일기장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제 몸도 마음을 따라가는지 여기저기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시장일이라는 게 원래부터 고됐지만 요즘 들어 부쩍 힘에 부친다는 느낌을 받았죠. 나이는 못 속인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몸이 힘든 것보다 더 저를 갉아먹는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며느리에게서 오는 스트레스였죠. 한 번은 정성껏 담근 파김치를 서울로 보냈더니 며칠 뒤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고맙다는 인사를 기대했던 제 귀에 들려온 건 날카로운 지적이었죠. 어머님, 김치가 이번엔 좀 짜네요. 그리고 저희는 요즘 이렇게 젓갈 냄새 많이 나는 건 잘 안 먹어서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건강 생각해서 반찬도 싱겁게 먹거든요. 시장 음식은 너무 자극적이라서 라며 은근히 제 음식을, 아니, 제 인생 전부를 타박하는 듯한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차가운 목소리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수십 년간 제 자부심이었던 손맛이 한순간에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것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죠. 그런 전화가 몇 번 반복되니 저도 모르게 위축되더라고요. 혹시나 내 음식이 아들 내외에게 누가 될까봐 반찬 하나를 만들 때도 몇 번이나 간을 보고 망설이게 됐어요. 시장 이웃들은 제 안색이 점점 어두워진다며 걱정을 했죠. 수희 엄마, 요즘 뭔 일 있나? 얼굴이 반쪽이 됐네. 그럴 때마다 저는 애써 웃으며 아입니다. 가을 타나 봅니다. 하고 둘러댔지만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아들한테 짐이 되는 늙은 엄마가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 그 생각 하나로 꾸역꾸역 버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사달이 난 건 쌀쌀한 가을비가 내리던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유독 몸이 천근만근이었죠. 새벽부터 끓인 시래기국 냄비가 어찌나 무겁던지 그걸 들고 옮기다가 순간 눈앞이 핑 돌았어요. 하는 소리와 함께 정신을 잃었죠.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땐 익숙한 가게 천장이 아니라 하얀 병원 천장이 보이더군요. 옆 가게 과일집 최씨 아줌마가 놀라서 달려와 저를 업고
근처 동산의료원 응급실로 데려왔다고 했어요. 의사는 과로와 영양실조가 겹쳤다며 당분간은 무조건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죠. 링거 바늘이 꽂힌 욱신거리는 팔을 들어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아들이 전화를 받았죠. 쩌렁쩌렁 울리는 제 심장 소리와는 달리 지훈이의 목소리는 아주 작고 조심스러웠어요. 제가 응급실이라고 말하자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이어진 아들의 목소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안 좋으세요? 근데 제가 지금 정말 중요한 회의 중이라서요. 회사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라 제가 절대 빠질 수가 없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회의 끝나자마자 바로 전화 드릴게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뚝 끊겼어요. 저는 아들의 말을 믿었어요. 믿고 싶었죠. 우리 아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회사 일 때문에 바쁜 걸 이해해야지. 늙은 엄마가 아프다고 발목을 잡아서야 쓰나. 오히려 바쁜 아들에게 부담을 준 것 같아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어요. 옆에서 제 통화를 듣고 있던 최 씨 아줌마가 혀를 끌끌 차며 말했죠.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더니만 지 엄마가 쓰러졌다는데 회의가 문제라나. 저는 애써 아들을 변호했어요. 아니다. 우리 아들은 착하다. 정말 바쁜 걸 어쩌겠노. 내가 이해해야지. 최 씨 아줌마가 사다 준 따뜻한 죽을 몇 술 뜨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으니 아들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기다렸죠. 회의가 끝나면 우리 아들이 분명 다시 전화할 거라고.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지금 바로 내려갈게요. 하고 말해줄 거라고. 하지만 그날 밤늦게까지 제 전화기는 다시 울리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퇴원하고 며칠간 가게 문을 닫고 쉬었어요. 평생 처음 가져보는 긴 휴식이었지만 마음은 조금도 편치 않았죠. 무료한 시간을 달래려고 돋보기를 쓰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어요. 그러다 무심코 며느리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갔죠.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파리슨 연을 파미선에서 비서름이다 나는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죠. 가장 위에 올라온 사진 속에는 제 아들 지훈이가 활짝 웃고 있었어요. 며느리와 그리고 사돈 부부와 함께였죠. 배경은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운 갤러리였어요. 멋진 그림 앞에서 네 사람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처럼 다정한 포즈를 취하고 있었어요. 제 심장을 꿰뚫은 건 사진 밑에 적힌 글과 날짜였어요. 그 사진이 올라온 날은 바로 제가 응급실에 실려갔던 바로 그날이었고, 시간은 제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던 바로 그 시각이었죠. 사진 설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가족 나들이, 힐링타임, 사랑하는 우리 가족, 중요한 회의, 회사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것 같았어요. 그 모든 게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제가 병원 침대에 누워 아들의 전화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때, 제 아들은 저를 완벽하게 속이고 다른 가족과 힐링타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스마트폰 화면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눈물보다 더 뜨거운 무언가가 제 안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건 희망이었고, 믿음이었고, 그리고 아들에 대한 제 사랑이었을지도 몰라요. 이제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아주 고통스럽게 깨닫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배신을 확인한 그날 이후 제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가게 문은 열었지만 정신은 온통 다른 곳에 팔려 있었죠. 손님에게 반찬값을 잘못 계산해 주기도 하고 뻔히 있는 나무를 없다고 돌려보내기도 했어요. 제 안에서는 무언가 아주 단단했던 것이 완전히 부서져 내리고 있었죠. 아들에 대한 믿음, 그리고 제 희생에 대한 의미, 그런 것들이요. 그렇게 며칠을 멍하니 보내다 보니 어느덧 제 칠순 생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아들이 어떤 이벤트를 해줄까, 며느리는 무슨 선물을 사올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을 테지만 이제는 아무런 기대도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주 작은 불씨 같은 게 남아 있었나 봐요. 어쩌면 이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이대로 아들과의 연을 끊어버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아들의 진심을 확인해보고 싶다는 미련이었죠. 저는 큰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몇 번이나 헛기침을 했죠. 그리고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덤덤하게 말했어요. 지훈아, 엄마가 곧 칠순인데 거창한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너희 부부랑 조용히 밥 한 끼 먹었으면 좋겠다. 제 말에 아들은 아주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요, 어머니, 당연하죠. 저희가 아주 근사한 데로 예약해 놓을게요. 걱정 마세요. 그 흔쾌한 대답에 제 마음속 얼음장 같던 벽이 살짝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군 걸지도 모른다. 아들은 여전히 나를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헛된 희망을 오랜만에 품어보았죠. 그 후 며칠간은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시장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이 칠순이라고 아주 좋은 데서 밥 사준단다라며 은근히 자랑도 했죠. 하지만 그 짧은 평화는 생일을 딱 2주 앞둔 어느 날 오후 전화벨 소리 한 번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어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떠 있으면서도 조심스러웠죠.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아들은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죠. 사실 처가에서 갑자기 스위스 여행을 가자고 계획을 잡으셨어요. 2주 일정으로요. 저희가 안 갈 수가 없는 분위기라 비행기 표를 이미 다 끊어버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출발일이 딱 어머니 생신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말인데 저희가 생신날 저녁에 KTX 타고 대구로 내려가서 식사하고 다음 날 새벽에 바로 인천공항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괜찮으시겠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스위스, 2주 여행, 생일 다음 날 출발. 제 머릿속에서 아들의 말이 뒤죽박죽 엉키는 것 같았죠. 평생 단 한 번뿐인 엄마의 칠순 생일이 고작 2주짜리 해외여행 일정에 끼워 맞춰진 부속품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수십 년간 제 가슴 속에 억눌러왔던 모든 서름과 분노, 배신감이 한꺼번에 폭발하고 말았죠. 저도 모르게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질렀어요. 제 목소리가 그렇게 날카롭게 갈라져 나올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죠. 뭐라고? 내 엄마 칠순이 니들 스위스 여행 가는 길에 잠시 들르는 휴게소냐. 그럴 거면 뭐 타러 와. 당장 전화 끊어.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그대로 전화기를 벽에 던져버렸어요. 와장창 하고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도 완전히 꺼져버렸죠. 가게 바닥에 주저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서러워서, 분해서, 그리고 제 인생이 너무나 허무해서. 그리고 정말로 아들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화를 냈으니 오지 않는 게 당연한 걸지도 몰랐죠. 하지만 마음 한구편에서는 그래도 혹시나 하는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생일 당일이 되자 저는 습관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어요. 아들이 오지 않을 거란 걸 알면서도 혹시라도 기적처럼 문을 열고 들어올까봐 3인분을 준비했죠. 하지만 저녁이 될 때까지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없었어요. 시장 이웃들이 제가 안쓰러웠는지 작은 케이크 하나를 들고 가게로 찾아왔어요. 수희 엄마, 생일 축하한다. 자식들 다 소용없다. 우리가 있잖나. 그 따뜻한 마음에 고마워서 눈물이 났지만 텅 빈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홀로 텅 빈 가게에 앉아 촛불도 붙이지 않은 케이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저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죠. 그리고 또다시 저는 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장면을 마주해야 했어요. 며느리의 SNS에는 새로운 사진이 올라와 있었죠. 인천공항 라운지를 배경으로 제 아들 부부와 사돈 식구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사진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드디어 스위스로 출발. 가족 여행, 행복 만땅. 그들이 떠난 시간은 바로 오늘, 제 칠순 생일날 저녁이었어요. 저에게 저녁 한 끼 먹으러 내려올 시간조차 없다고 했던 아들이 바로 그 시간에 공항에서 웃고 있었던 거예요. 스마트폰 화면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번 눈물은 지난번과는 달랐어요. 슬픔이나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죠. 그건 제 어리석었던 지난 세월과 아들을 향한 미련의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눈물이었어요. 눈물이 마른 자리에는 얼음보다 차갑고 강철보다 단단한 결심만이 남았어요. 그래, 이제 정말로 끝이다. 더 이상 너의 어머니로서 살지 않겠다. 지금부터는 오롯이나 김수희의 인생을 살겠다. 그리고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 그 밤,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복수를 조용히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제 안에서 무언가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어요. 지난 수십 년간 저를 짓눌렀던 어머니라는 이름의 무게를 벗어던지고 오직 김수희라는 이름 석자만 남은 느낌이었죠. 눈물을 거둔 제 눈빛은 아마 얼음장처럼 차가웠을 거예요. 슬픔이 증발한 자리에는 서늘하고도 명료한 결심만이 남았거든요. 저는 가게 뒤편의 작은 제 방으로 들어가 자개장이 밝힌 낡은 서랍 깊숙한 곳을 뒤졌어요. 손끝에 닿는 차가운 비닐봉투. 그 안에는 제가 평생을 걸고 지켜온 비밀이 담겨 있었죠. 봉투를 열자 10년도 더 된 빳빳한 종이 냄새가 확 풍겼어요. 아들이 사는 서울 강남의 그 고급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었어요. 10년 전 아들의 결혼 선물로 그 집을 사주면서도 저는 끝까지 제 명의를 고집했어요. 그때는 혹시라도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를 대비한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결국 제 손에 들린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줄이야. 정말 신의 한 수였던 셈이죠. 사람들은 저를 그저 시장 바닥에서 반찬이나 파는 무지한 늙은이로 봤을 거예요. 제 아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었어요. 남편과 함께 시장에서 장사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남편이 떠난 후에도 그 돈을 그냥 썩히지 않았어요. 새벽에는 반찬을 만들고 낮에는 틈틈이 신문을 읽으며 경제 흐름을 공부했죠. 남들이 땅 투기에 열을 올릴 때 저는 조용히 재개발 예정 지역에 작은 상가를 사들였고 주식이 뭔지도 모르던 시절부터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를 꾸준히 모아왔어요.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용히요. 제 눈물과 땀으로 불려온 그 자산들이 이제 저를 지켜줄 유일한 군대가 되어줄 참이었죠. 작전은 신속하고 정확해야 했어요. 아들 부부가 스위스의 눈 덮인 산에서 행복에 겨워하고 있을 바로 그 시간에 저는 그들의 발밑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했으니까요. 저는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내들었어요. 예전에는 전화나 문자밖에 할 줄 몰랐지만 아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생각에 복지관에서 꾸준히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워둔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서울 강남 부동산 급매 전문이라고 검색하자 수많은 업체가 떴죠. 그 중에서 가장 후기가 좋고 신뢰가 가는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동대구역에서 서울로 가는 첫 KTX에 몸을 실었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지난 날이 아닌 앞으로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또 그렸죠. 강남의 번쩍이는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서자 젊은 중개인은 제 행색을 보고 잠시 놀라는 눈치였지만 제가 내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는 금세 태도를 바꾸더군요.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불경기에도 여전히 뜨거웠어요. 중개인은 시세보다 조금만 낮게 금매로 내놓으면 현금 부자들이나 법인에서 바로 연락이 올 거라고 자신했죠.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부동산 매매 위임 계약서에 제 이름을 썼어요. 서울에서 돌아오자마자 저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대구에서 가장 큰 이삿짐 센터와 장기 보관이 가능한 창고 업체를 알아보고 계약을 마쳤죠.
모든 건 전화 몇 통과 손가락 몇 번의 터치로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기술이라는 게 참 무섭더군요. 아들과 저 사이를 갈라놓기도 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복수의 도구가 되어주기도 하니까요. 이틀 뒤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집이 팔렸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곧바로 이삿짐 센터에 약속된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었죠. 약속한 날, 저는 다시 서울로 향했어요. 이제는 텅 비게 될 그 집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며느리가 이탈리아에서 직접 공수해 왔다고 자랑하던 소파, 아들이 아끼던 수백만 원짜리 와인들, 방마다 가득 찬 명품 옷과 가방들, 그들의 허영과 욕심이 담긴 물건들이 차가운 박스 안에 담겨 하나둘씩 밖으로 실려나갔어요. 저는 창가에 선 채 그 모든 광경을 아무런 표정 없이 아주 무심하게 지켜보았죠. 모든 것이 빠져나간 집은 낯설 정도로 횡했어요. 그 텅 빈 공간을 보니 지난 10년간 아들 부부가 채워온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들이었는지 비로소 알 것 같았죠. 소유권 이전 서류에 마지막 도장을 찍고 새 주인에게 열쇠를 넘겨준 뒤 저는 다시 대구로 돌아오는 기차에 올랐어요.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린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스위스의 현재 시간을 확인했어요. 아마 지금쯤이면 저녁을 먹고 와인을 마시고 있겠죠. 저는 아주 천천히 한자 한자 힘주어 문자 메시지를 입력했어요. 집 팔았다. 니들 짐은 대구 서대구 산업단지 근처 창고에 있다. 찾고 싶으면 예의 바르게 빌어라. 이제부터 처가에 가서 살아라.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서늘하지만 지독하게 만족스러운 미소였죠.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스위스에서 보냈던 2주라는 시간이 그들에게는 꿈 같은 휴가였겠지만 저에게는 제 인생을 건전쟁을 치르는 시간이었죠. 제가 보낸 문자 한 통이 태평양을 건너 스위스의 어느 호텔방에 도착했을 때 아들 부부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믿지 않았을 거예요. 엄마가 설마 하는 아니란 생각이었겠죠.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와 자신들의 집 현관문 앞에서 아무리 비밀번호를 눌러도 문이 열리지 않는 현실과 마주했을 때 그제야 제 문자가 농담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을 겁니다. 아들 녀석에게서 전화가 수십 통이나 걸려왔어요. 처음에는 분노에 차씩씩거리는 목소리였고 그 다음에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목소리, 나중에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변해갔죠. 저는 그 모든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제게 할 말이란 게 뻔했으니까요. 결국 그들은 며느리의 친정, 그러니까 제 사돈댁에 신세를 지게 된 모양이더군요. 쫓겨난 아들과 며느리를 보는 사돈의 표정은 어땠을지 굳이 보지 않아도 눈에 선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였어요. 시장 골목이 한산해질 무렵 제 가게 앞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림자 두 개가 나타났어요. 스위스에서 입고 있던 화려한 옷은 온데간데 없고 며칠 밤이라도 샌 사람처럼 초췌하고 헬쑥한 얼굴의 아들과 며느리였죠. 그들은 차마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입구에서 저를 보며 망설이고 있었어요. 저는 묵묵히 하던 일을 계속했죠. 물을 다듬고 양념을 버무리면서 그들을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결국 참다 못한 아들이 먼저 가게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더군요. 며느리도 따라서 흙먼지가 가득한 시장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변을 지나가던 시장 상인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힐끔힐끔 쳐다봤죠. 아들은 거의 울부짖듯이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발, 제발 집만은 돌려주세요. 저희 이러다 길거리에 나은 게 생겼어요. 그 모습을 보니 우습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마음이 약해지지도 않았죠. 오히려 아주 차가운 무언가가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팔짱을 낀 채 그들을 싸늘하게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일어나라. 여긴 시장 바닥이다.
구경거리 만들지 말고 내 가게 앞에서 구질구질하게 굴지 마라. 제 목소리에는 예전의 온기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는 넋이 나간 듯한 두 사람을 가게 뒤편, 제가 쉬는 작은 쪽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낡은 찻상 앞에 마주 앉았죠. 이제야 비로소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시작할 때가 된 거예요. 저는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 속에 살아왔는지 조목조목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어요. 너희는 내가 이 작은 반찬 가게에 갇혀서 너희가 붙여주는 생활비 몇 푼에 연명하는 불쌍한 늙은이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건 너희의 오만이고 착각이었다. 저는 제가 아들 몰래 십수년간 해온 투자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가 가진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그 자산의 가치에 대해 덤덤하게 설명했죠. 그리고 얼마 전 경주에 아주 근사한 고급 한옥 스테이를 열었다는 사실도 털어놓았어요. 믿지 못하는 두 사람의 얼굴 앞에 저는 제 태블릿 PC를 꺼내보란 듯이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화온, 하웬 이라는 이름의 한옥 스테이 인스타그램 계정이었죠. 전문가가 찍은 것처럼 감각적인 한옥의 사진들, 정갈하고 먹음직스러운 조식 사진 밑에는 경주와 플레이스, 감성 숙소, 인생샷 명소 같은 태그들이 달려 있었어요. 수많은 좋아요와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같은 긍정적인 댓글들, 그리고 다음 달까지 예약이 꽉 찬 현황을 보여주는 예약 페이지까지. 제 손가락이 화면을 넘길 때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어요. 제가 결정타를 날렸죠. 이거 한 달 순수입이 너희 둘 월급 합친 것보다 훨씬 많다. 너희가 살던 그 집 한 돈은 여기 투자금의 일부밖에 안 돼. 처음부터 너희는 내 돈으로 내 집에 얹혀 살았던 것뿐이야. 나는 너희에게 기대어 살던 가난한 늙은이가 아니었다는 소리다. 이제야 알겠니? 아들과 며느리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저는 제 가방에서 새로 맞춘 고급스러운 명함 한 장을 꺼내 그들 앞 테이블 위에 탁 하고 던졌어요. 하얀 종이 위에는 단아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화온, 흐웬, 원장 김수희. 나는 이제 너희 어머니 김수희가 아니다. 나는 내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원장 김수희다. 나는 내 이름으로 내 인생을 살고 있고 아주 행복하다. 제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생 처음 느껴보는 위엄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이것이 바로 제가 꿈꿔왔던 복수의 절정이었어요. 제 선언이 끝나자 가게 뒷방의 좁은 공간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마치 시간이 멈춘 사람들처럼 제가 던져놓은 명함과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죠. 그들의 눈에 비친 저는 더 이상 자신들이 알던 희생적이고 마음 약했던 어머니가 아니었을 거예요. 저는 제 앞에 놓인 차가운 찻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을 시작했죠. 저는 주머니에서 차가운 금속 열쇠 하나를 꺼내 찻상 위로 던졌어요. 짤랑 하는 소리가 그 무거운 침묵을 날카롭게 갈랐죠. 너희 짐이 든 창고 열쇠다. 그거 찾아서 어떻게 살든 이제 너희들 인생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그제야 아들 부부는 자신들이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잃어버렸는지 뼈저리게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그들이 무시하고 버렸던 어머니는 단순히 밥을 해주고 용돈을 주던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의 안락한 삶 전체를 묵묵히 지탱해주던 가장 강력하고도 단단한 기둥이었던 거죠. 아들 지훈이는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라며 제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저는 그 손을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떼어냈어요. 며느리 역시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지만 그 어떤 눈물도 이제는 제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저는 그들을 뒤로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그 작은 방을 그리고 제 과거가 묻어있는 그 가게를 걸어 나왔죠.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절규가 희미해질 때까지 저는 한 번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장면이 바뀌고 몇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기름 냄새, 자욱한 대구 서문시장에 있지 않아요. 고즈넉한 멋이 살아있는 도시, 경주, 황리단길의 트렌디한 분위기와 옛 신라의 역사가 공존하는 그곳에 제 새로운 보금자리인 한옥스테이, 화혼이 있으니까요. 화혼, 화목, 화목하고 따뜻하다는 뜻을 담아 제가 직접 지은 이름이죠. 제 남은 인생이 그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단아한 개량 한복을 차려입고 국내외에서 찾아온 손님들을 맞이해요. 제 오랜 반찬 솜씨는 이제 원장님의 정성이 담긴 특별 조식으로 알려져 저희 화혼을 예약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죠. SNS에는 저희 집 조식을 먹기 위해 경주에 온다는 젊은이들의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곤 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SNS가 이제는 제 성공을 세상에 알려주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이곳 경주에서 새로운 가족도 얻었어요. 저와 함께 화혼을 꾸려나가는 젊은 청년들이 바로 그들이죠. 저는 그들에게 제 요리 비법뿐만 아니라 제가 평생을 살아오며 얻은 인생의 지혜를 아낌없이 나눠줘요. 그러면 그들은 저에게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젊은이들의 생각 같은 것들을 알려주죠.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고 의지하며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그 어떤 가족보다 끈끈한 정을 나누고 있어요. 제 성공 스토리는 운 좋게도 지역 신문과 방송에 소개되었고 덕분에 저는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많은 중장년층에게 작은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아름다운 한옥의 대청마루에 앉아 멀리 보이는 능선을 바라보며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죠. 저와 함께 일하는 젊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원장님은 아드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보고 싶지 않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지. 네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니? 하지만 말이다.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 그리고 내 자식의 엄마로만 살았던 지난 세월보다 지금 이렇게 내 이름 석자로 사는 인생이 훨씬 더 자유롭고 행복하단다. 진정한 효도란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모 없이도 자기 인생을 훌륭하게 잘 살아내는 거라고 생각해. 나는 이제야 그 녀석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중이란다. 제 대답에 젊은 직원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이야기는 어느덧 저물어가는 석양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한옥 처마 밑에 앉아있는 제 모습으로 끝을 맺고 싶네요. 멀리서 들려오는 손님들의 즐거운 웃음소리를 들으며 제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나 아픔이 남아있지 않은 아주 평온하고 깊은 미소가 번지고 있어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양이 아니에요. 제 삶의 온전한 주인이자 제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을 이제 막 시작한 이른의 청춘이니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희생이 당연해지진 않아요. 진정한 존중이 없을 때 그 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이 가장 아픈 가르침을 통해 온다는 걸 그녀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네요.